2013년 한글날 기념 전국학술대회 불교와 한글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의 한상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올해는 한글이 창제된 지 56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 자리는 한글 창제 과정에서 불교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고 이후 한글의 보급에 어떠한 공헌을 하였는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의 학술대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과 인물한국연구단이 주관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학술대회를 주최하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의 문화부장 진명 스님을 모시고 인사말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채로 합장 반배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올해로 567돌 한글날을 맞이해서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에서 불교와 한글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업을 주최하고 있는 총무원의 문화부장으로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이 좋은 날, 또 뜻깊은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종단에서 문화 콘텐츠를 통한 한국 불교의 중흥이라는 사명으로 작년부터 전통문화 글꼴을 개발하는 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석보상절 글자 모양을 바탕으로 해서 석보체 개발을 완료하고 오늘 공포하게 되니 기쁨이 2배 더 이상, 10배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사부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글을 통해 전달될 때 온전하게 교화가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글 창제는 기본적으로 불교가 우리 한민족의 종교로 승화하는데 중요한 디딤돌을 놓은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글 창제 이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서가모니의 일대기인 석보상절과 우리말 노래인 월인청강지곡의 창작이라는 점은 불교와 한글의 관계에서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일로 보입니다. 이후 강경도감에서 다수의 불경을 우리말로 언해하여 대중화하고 있는 등 이 한국 불교의 발전에 한글이 끼친 영향이 크며 이 한글의 발전에 불교가 견인한 성과가 작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조계종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글 금강경을 정본화하고 또 반야신경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표준화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속활자, 또 목활자로 간행된 언해불서의 미려하고 세련된 한글 글자체를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깊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된 그리고 우리 글로 된 또 표준화된 경전이나 의식문을 제정을 하고 한글 글자체를 현대화하는 이러한 노력이 조금 더 일찍 시작되지 못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은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한 작지만 소중한 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글날 기념 학술대회는 한국 전통문화와 정신문화의 근간이 되는 불교의 발전에 한글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또 한글의 형성과 발전에 불교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보는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충분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우리 전통 문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또 앞으로 나갈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한글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불교와 한글의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 발표자들의 창의적인 해안을 들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과 또 본 학술대회를 주관한 동국대학 학술원과 인문학 연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그간의 연구 결과물을 발표해 주실 교수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면서 인사말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저희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의 원장이신 현각 스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장 반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년 한글날은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을 연도가 된 것 같습니다. 567회에서 숫자가 567 그렇게 돼가지고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한글날 567주년을 맞이하여 이곳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와 한글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 학술대회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조계종 문화부장 진명스님을 비롯한 종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여름 내내 원고를 씨름해 가면서 오늘 옥고를 들려주실 발표자 여러분과 참석하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700년 동안에 찬란한 불교 문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국시대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고, 이러한 문화적 유산은 세종대에 이르러 한글 창제라고 하는 문화적 쾌거를 이룩하게 된 기반으로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이전까지 축적이 됐던 우리 문화 민족으로서의 총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문화적 전통을 앞으로도 더욱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불자들의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과 인문한국 연구단에서 주관하는 오늘 학술대회는 우리 불교와 한글이, 또 한글과 불교가 상호 간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왔던가, 나아가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어우러져 가는가, 갈 것인가 하는 모든 문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는 우리 고유의 문자가 없던 시절에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기록하던 향찰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세종대왕 당시에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이 된 연구, 그리고 언해본 연구와 근대 불교와 한글의 관련성을 탐구한 연구까지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언해본 활자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 시대의 미적 감각에 어울리는 새로운 글자체를 만드는 디자인 연구에 이르기까지 흥미있는 주제를 망라한 것으로 압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불교와 한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불교와 한글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도 기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행사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불교 조계종, 그리고 대회를 준비한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구성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경양 각지에서 기꺼이 이 자리에 왕림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표를 뜻을 전하면서 제 인사말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2013년 10월 3일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장 현각.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본격적인 연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정우영 교수님입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정우영 교수님은요, 현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부 교수로 계시면서 국어사학회 부회장, 그리고 훈민정음학회 연구이사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원각경 언해나 모구자 수심결 사법어 언해, 초바심 자경문 언해 등 불교와 국어의 역사 연구에 중요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계십니다. 발표 제목은 훈민정음과 불교 경전의 관계입니다. 예, 다 같이 박수로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정우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훈민정음과 불교 경전의 관계라는 제목입니다. 예, 훈민정음 하면 보통 문자 이름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훈민정음 명칭에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우선 문자의 명칭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한글이라고 하는 그 문자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책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훈민정음, 그건 이제 이른바 해례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훈민정음 주로 해설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훈민정음 하면 해설서만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훈민정음 해례만 그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훈민정음 해례본도 훈민정음이고요. 훈민정음 언해본도 역시 훈민정음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좀 그걸 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훈민정음 왼쪽에 있는 것이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지금 이른바 대한민국 국보 제70호고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이게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저본으로 해서 알기 쉽게 우민들이 이걸 표기할 수 있도록, 문자화할 수 있도록 처음에 번역한 그런 언해본입니다. 그래서 그 언해본은 그 세종이 살아계실 때 이미 번역이 된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 훈민정음이 그 세종이 돌아가시면서 승하하시면서 이렇게 세종 어제가 붙고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이런 그 협주 부분이 더 추가되어서 현재 월인석보 권일 1459년 월인석보라는 책의 앞부분에 이제 실려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드릴 요지는 책자로서의 훈민정음 해례본과 그리고 문자로서의 훈민정음 모두 불교 경전과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제 호혜적 관계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장까지 있는데 2장은 이런 겁니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성리대전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과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과 불교 경전의 관계를 각각 대비적으로 분석을 해서 과연 어느 것이 근본적으로 더 관련을 맺고 있었는가 그런 것을 제가 밝히고자 합니다. 제3장에서는 훈민정음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한글은 그대로 훈민정음 창제 반포할 때의 그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 뭐 28자에서 26자가 되고 그리고 표기 방법도 역시 많이 달라졌죠. 그런 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그렇게 보급이 문자가 보급이 되고 그리고 그 개정됐으면 그 개정된 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공포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그것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교 경전을 통해서 전부 지금의 그 한국 어문 규정처럼 그렇게 공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성리대전서 유가서인데요. 그것과 불교 경전 삼각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로서의 훈민정음의 가치는 뭐 이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문자 해설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보 70호고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통설은 이렇습니다. 훈민정음 성리대전서, 성리대전이라고 이른바 그냥 보통 약칭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해례본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명나라 영락연간에 나온 성리대전서의 영향을 받았다. 이게 통설입니다. 내용면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태극 그 음양오행이라든지 또 황극경세서라든지 이 성리대전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과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 관련 그 이론을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많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표현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리대전서는 총 70권으로 되어 있는 성리학의 백과사전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리대전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정확히 표현한다면 성리대전서에 수록된 성리학의 어떤 이론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형식면에서 주로 지금 국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그 구점이 있고 두점이 있습니다. 구두점이라고 이른바 얘기하죠. 그리고 또 성조를 표시하는 권성, 권점이 있습니다. 성조에 따라서 이게 뜻이 달라지죠. 그것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이것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느냐? 성리대전서의 체제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이렇게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만 이렇게 좀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지금의 마침표에 해당되는 구점입니다. 그리고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쉼표에 해당되는 두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크게 부각이 되죠. 예, 이것은 글자의 귀퉁이의 코너에 이렇게 글자 점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이것은 복자로 읽을 수도 있고 다시 부자로 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찍는 성조 표시의 권점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전체에 철저하게 이게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리대전서를 봐야 되겠죠. 성리대전서는 이렇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책은 1415년에 영락제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자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1427년 판입니다. 이건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고요. 그걸 조사를 다 했습니다. 70건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다 사용된 건 아니더라고요. 일부 사용되지 않은 곳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뒤에 보시면 알지만은 누락 원인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1419년에 우리가 중국 황제가 하사를 합니다. 그 하사했는데 그 하사본을 저본으로 해가지고 만들었겠죠. 조선에서 27년 판이 그겁니다. 그거에서 이제 자체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게 빠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현재 흠정 사고전서본이 있죠. 성리대전서에는 1절도 구두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판본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성리대전서입니다. 성리대전서에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9점입니다. 이게 마침표에 해당되는.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2점이고요. 쉼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게 이제 권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게 시가 거의 70권 가운데 거의 끝에 있는 부분이고요. 태극도설이 그 맨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서 끝까지를 보면 거의 다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된 것만은 아닙니다. 맨 앞에 있는 게 어제서입니다. 어제서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또 가래 부분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정을 하기는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성리대전서의 영향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현재 남아 있는 27년본이 있으니까 그리고 조정에서 상당히 성리대전서를 중시했다는 것을 볼 때 그것에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철저히 여기에서는 적용을 했다. 물론 이제 그 하사본에서는 빠져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주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시켰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두점 권점은 실제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장 독특한 편찬 체제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뭐 용벼천가에도 이미 쓰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거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해설과 결 부분이 있어요. 해설 부분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요. 결 부분이라고 해서 운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이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총 70권으로 되어 있는 성리대전서, 사서대전, 오경대전 이런 3대 이른바 유가류 문헌이죠.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체제입니다. 이건 기존 연구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불교 경전하고 상당히 관련 있는 거거든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해례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 해례니까요. 그 문자를 짓게 된 그것에 대한 해설이죠. 거기가 가장 핵심 부분인데 그 오해일예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이게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해설이 되어 있고요. 예컨대 초성해가 있으면 초성에 대한 설명이죠. 거기 해설이 이렇게 그 산문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해설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여기 이렇게 운문으로 시로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 우리 불자라면은 그대로 그냥 눈치챌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이거든요. 불교 경전 체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설과 결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해설은
초성에 대한 핵심 내용을 부연 설명해서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리고 결은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앞서 해설한 내용을 거듭 베풀어서 핵심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문으로 되어 있다는 게 다 그걸 운율적으로 암송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이런 것은 바로 한 예로 뭐 이거 법화경이 지금 묘법 연화경인데 이거 아니더라도 원각경 같은 것도 그대로 다 나옵니다. 자료가 제가 가진 게 이거라서 지금 이것은 지금 고려 말 조선 초에 발간된 것으로 보이는 묘법 연화경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렇습니다. 국명은 이구요. 그 땅은 뭐 평정하고 청정하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장항 부분이죠. 장항 부분이고 부처님의 경본문에 해당됩니다. 그것을 바로 여기에서 뒤에서 비록 5원이긴 합니다만 7원인 경우도 있죠.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다 같은 내용을 시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송 가운데서 중송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편찬체제는 결국 이걸로 볼 때 편찬체제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해설과 결, 그것은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양식이라는 거죠. 그것은 불교 경전의 경본문 장항과 그리고 개송 가운데서 중송 이런 형식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 형식은 성리대전서 같은 그 생경한 의례적 요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신라 때로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존숭되어 오던 그런 불교 경전의 일반적 형식입니다. 예, 그러면 왜 그러니까 책자로서의 훈민정음 해례본은 불교 경전 편찬 체제를 그대로 모델로 하여 제작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불교 경전이냐? 하필이면 이것은 불전에 상응하는 높은 품격 높은 훈민정음 원천 문헌을 만들려는 그런 의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훈민정음 경 세종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신하들이 주회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걸 볼 때 훈민정음 경어로 부를 수 있을 정도면은 품격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편찬 체제를 불교 경전처럼 갖추어서 제작하려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장입니다. 훈민정음 문자 체계의 보급은 어떻게 됐느냐? 그 불교 경전하고 뭐 잘 알듯이 그냥 훈민정음 처음에는 이게 해례본에서 나옵니다. 해례본의 예의편, 이게 세종의 글인데요. 거기에 그 자형, 음가 이런 운용 규정 이런 것들이 아주 간단명료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우민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바로 그 해 1446년에 언해본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이른바 지금의 이제 공시문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자 체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초성 17자고요. 그리고 중성 11자. 그래서 훈민정음은 28자가 되겠습니다. 종성 글자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종성은 종성부용 초성 해서 글자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 다시 써. 그래서 이걸 이제 제자를 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융통성 있게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종성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조사가 온다든지 하면 바로 사람 하면 미음이 끝소리가 아니고 사람이 하면 바로 첫 소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굳이 종성 글자를 따로 만들면 복잡해지니까 이것을 융통성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글로 쓰고 있는 이런 그 모든 규정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이게 원천 문헌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거기 예의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 연서법이 있어요. 연서법은 이 동그라미를 순음 아래에 이었으면 순경음이 된다. 현재는 이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바로 없어지는데 언제 없어지냐? 이거 뒤에 가서 보면은 바로 제일 먼저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병서법. 초성을 합쳐 쓰려면 나란히 써라. 종성도 나란히 써라. 그래서 첫 소리도 이렇게 나란히 쓰고 끝소리 갑 있으면 비읍 시옷 이렇게 끝소리로 이렇게 나란히 쓰는 거죠. 이 규정에 따른 겁니다. 이게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법. 이런 모음이 있으면 모음 뒤에 이것은 초성 아래에 붙여 쓰고 이런 글자는 초성 아래다 쓰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아어 이런 것들은 오른쪽에 붙여 써라. 지금도 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종성법인데요. 종성법은 종성은 다시 초성 글자를 쓴다.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안 만든다는 거. 그리고 안 만든다는 것만이 아니고 그 끝소리 규정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기에 따라서 8글자를 그 당시에는 쓰기도 하고 또 대부분 이제 그 월인천강족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다시 다른 글자도 17자 이런 것을 또 다 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죠. 이것도 역시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성음법. 모든 글자는 모름지기 합쳐야 소리가 이루어진다.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방점법. 글자의 왼쪽에다가 점을 더하면 거성이 되고, 그러니까 높낮이가 있는 거죠. 높낮이가 현재는 중앙어에 없습니다만은 경상도나 함경도 거기에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성조 표시를 하는 거죠. 글자의 왼쪽에다가. 중국에서는 이제 병음 같은 거에 모음에다가 성조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는 이미 567년 전에 이미 이것을 마련해 가지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재 방점법은 또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정에 따라서 이제 세종 서문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그 당시에는 이것을 역으로 그 설명대로 규정을 거꾸로 적용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읽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다. 요것 좀 눌러주세요. 여기. 서이종어저의 훈민정음 나라스 말삼이 중구익의 다르아 문자와로 서로 사마스디 아니할사이 이런 전차로 어린 바익성이 니르고저 홀바이 있어도 마참 나의 저희 뜻을 시러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나의 이를 위하여 어여스비 너겨 사이로 28자랄 마인가노니 사람마다 하여 수비 니겨 날로 숨의 변한 커이 하고자 할 사람이니라. 예,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당시에 정착이 된 이런 표기가 현재 여러분 보면은 뭐 글자 문자도 없어진 게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그런 현재는 쓰지 않는 어떤 조합 방법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것은 개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현재처럼 이렇게 문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하지 않아서 언어 문자 정책의 결정과 시행이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요. 해당 문헌의 서나 발 등에서는 이렇게 바뀐다 그런 얘기를 해줘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실록을 뒤져봐도 그런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15세기 중기에 훈민정음이 정착된 아까 얘기한 그 훈민정음 서문하고 15세기 말기에 나오는 자료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목격됩니다. 그러면 언제 그렇게 단계적으로 바뀌었는가? 그건 무엇을 통해서 공표되었는가?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반포 시기부터 15세기 말까지 정착 단계인데요. 46종 177건의 그런 문헌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정된 거, 처음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바뀐 것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바뀌었으면 그 뒤에 어떻게 그것이 유지되는가, 계속 유지되면 이것이 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되게 준수되고 적용된다. 이것은 표기법의 개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능엄경원회가 그렇습니다. 능엄경원회는 1461년 본도 있고요, 62년 본도 있고 활자본과 목판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순경은 비읍이라고 하는 거, 수빈이견 알로스매 같은 거 없어집니다. 이게 수의로 바뀝니다. 이게 전부 바뀝니다. 하나만 안 바뀌어요. 제벽, 조약돌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이제 그 뒤 가면 자역 이런 식으로 바로 그 뒤에 바뀝니다만은, 그래서 능엄경원에는 뭐 알듯이 이게 전 10권으로 되겠고요. 제가 페이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한 2,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10권 가운데 한 권만 읽어도 바로 들어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쓴다는 것이 그냥 내용도 뭐 불경 내용도 이해를 하면서 바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설명이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쓴다라고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현재도 전통 강원에서 주요 교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이제 결국은 문자 운영 규정 중에서 연서법 그 부분이 부분적으로 폐지된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여기 원각경원의 일부도 제가 그 역주를 한 게 있습니다만은, 그걸 보면서 전체 10권인데요. 이것도 역시 2,300페이지, 2,300여 페이지입니다. 한 2,34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페이지에 걸쳐서 바로 이것도 각자 병서와 여린 히읗이 사용되던 것이 결국은 이 책에서 폐지돼 버립니다. 이것은 실제는 한국적인 요소는 아닌 거죠. 이런 여린 히읗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안 쓰고 있지만, 이건 중국어를 새로운 한자음을 적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국어에서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그 뒤에 문헌들을 보면 바로 이것이 전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표기법 개정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자 운영 규정 가운데서 병서법이 부분적으로 폐지되고요. 문자 여린 히읗이 없어졌으니까 28자 체계에서 27자 체계로 부분 수정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 3차를 보면은 이게 거의 이제 말기에 정착이 되는 시기인데요. 육조법보단경입니다. 이것이 1496년에 나오는데, 동국정원 한자음이 한자음을 씀으로써 아주 복잡해지거든요. 우리의 요소가 아닌 요소거든요. 그 동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운서음이기 때문에 그 전통적으로 써오던 한국 현실 한자음, 이게 동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폐지를 하고 한국 현실 한자음으로 완전히 교체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변화된 규정이 또 이것도 역시 통일되게 준수되고 적용됩니다. 이건 표기법 개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 6조 법보단경 보면은 법보단경 언해라고 했지만은 실제는 언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전부 언해는 저희가 편의상 붙인 것일 뿐이지 언어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6조 법보단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능엄경원에도 능엄경입니다. 원각경원에도 역시 원각경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잘 알듯이 해능대사의 법문집이고 선불교의 주요 경전이고, 이것은 뭐 부처님의 저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이 붙어 있는 유일한 또 책이기도 하죠. 그리고 3단 시식문, 진원권공, 이것은 전부 학조라는 스님이 관경도감에 참여했던 학조 스님이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5권에 걸쳐서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0페이지니까 분량 이거 하나만 뭐 몇 권만 읽어도 그대로 다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자 체계가 28자 체계에서 27자 체계로 되고요. 운영 규정은 연서법 그리고
각자 병서가 폐지되고, 그러니까 외래적 요소가 전부 폐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다시 표로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동국정원 한자음을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우리 체계는 아니죠. 우리 체계는 여기 현재 쓰이고 있는 그런 한자음 체계니까요. 그렇게 다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총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 15세기 중기에 훈민정음이 창제 반포되어 가지고 15세기 말기에 정착이 되는데, 그때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정음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도바, 어드버, 어렵은, 수비 이런 식으로 하고, 홀바이, 갈 사람, 쓰다, 켜다, 동국정원 한자음을 쓰고요. 그러던 것이 이제 1차 개정에서 이렇게 비읍순경음 표기가 없어지는 거죠. 돌, 어두워, 어려운, 수위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2차 개정 원각경원에서 그대로 이건 유지됩니다. 끝까지 유지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뀌는 거죠. 홀빼 이런 것들이 홀바이 이런 식으로 갈 사람, 쓰다 이런 것들이 쓰다로 되고, 그다음에 동국정원음도 동국정원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3차 개정에서 6조 단경에서 보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비읍순경무 역시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린이옷도 없어지고요. 그것은 결국 한자음이 동국정원 한자음에서 한국 현실 한자음으로 모두 바뀜으로써 국어 음원 체계로 완전히 통일돼 버리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비고에 정리된 바와 같이 이렇게 문자 체계와 운영 규정이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훈민정음 문자 및 운영 규정의 변화, 개정, 보급 양상이 어땠느냐.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국립국어연구원이 국립국어원이 있죠.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공문서나 책자를 통해서 공표합니다. 그러나 15세기 당시에는 틀림없이 변했어요.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책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처음만 있죠. 처음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을 통해서 공표합니다. 그 다음에 15세기 말까지 3차에 걸쳐서 개정되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로 다 분량이 큰 주요 불교 경전을 규범문헌, 제가 규범문헌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한국 어문 규정 이렇게 그거나 마찬가지의 역할을 불교 경전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삼아서 개정 내용을 어떻게 했느냐, 서술식으로 이건 이렇게 바뀐다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모두 적용해가지고 그것도 관판으로 국가적 사업으로 간행을 합니다. 그래야 배포 범위가 넓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냐, 불교 경전을 규범문으로 택한 이유는 저희 추정입니다만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훈민정음을 보급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불교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에 있습니다. 유교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지금 불평등 사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15세기 살았던 민중들이라면. 그러나 마음입니다. 정각을 하면 이건 평등 사회가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목표를 두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15세기에 훈민정음과 불교 경전은 호혜적 관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2장에서 살펴본 책자로서의 훈민정음 해례본, 이것만의 독특한 체제인 해설과 결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경전의 체제인 경본문, 장항과 개송의 중송 이런 걸 모델로 해서 편찬했다. 이건 유가류 문헌 어디에서도 그 비슷한 예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로서의 훈민정음, 이건 문자 및 운영 규정을 보급 확산을 위해서 불교 경전을 규범문으로 지금의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하는 한국 어문 규정집 이런 식으로 규범문으로 삼아서 15세기 말까지 3차에 걸쳐서 관판문으로 간행 배포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15세기까지
어떻게 표기법이 변천했는가 하는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